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멤버십 코스로 21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행렬 공부를 마쳤죠. 예고한 것처럼 오늘부터 텐서를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텐서 첫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스칼라와 벡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텐서가 바로 스칼라와 벡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를 어떤 방향으로 배우냐면 텐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을 위주로 해서 스칼라와 벡터를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칼라와 벡터는 도대체 왜 나옵니까? 물리학이 무엇을 하는 분야입니까? 물리학이 바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의 특징은 바로 뭐였냐면 자연법칙을 표현하는데 수학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수식인데 수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물리량입니다. 그러면 물리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물리량은 자연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대표해야지 수학의 식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물리량과 스칼라와 벡터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량은 스칼라량 아니면 벡터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그냥 F는 ma라는 식인가 보다 하지만 이 식은 바로 뭡니까? 좌변도 숫자고 우변도 숫자여야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좌변의 F는 힘을 대표하는데 힘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힘은 무엇이야? 이런 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용한 힘은 20이야 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질량에다가도 1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가속도에다가도 2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 물리량인데 그 물리량은 스칼라 또는 벡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리량을 숫자로 대표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대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스칼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지만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과 숫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스칼라는 숫자 하나로 대표하는 물리량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벡터는 어떻습니까? 벡터는 우리가 흔히 벡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벡터가 방향이 있어서라고 것이 아니라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3차원에서는 이 벡터가 숫자 3개로 대표된 물리량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특징을 갖냐면 스칼라면 전부 스칼라 덧셈을 이용하면 됩니다. 벡터인 물리량은 전부 벡터인 덧셈을 이용하면 되는데 스칼라인 물리량의 덧셈과 벡터인 물리량의 덧셈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연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스칼라량끼리는 어때요? 다 똑같고 벡터끼리는 어때요?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스칼라를 어떻게 더하는지만 알면 스칼라가 어떻게 더하는지는 이건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우니까 잘 알죠. 그리고 벡터를 어떻게 더하는지 알면 벡터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리량이든지 그 물리량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만 알면 더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벡터의 연산을 보겠습니다. 벡터는 어떻습니까? 숫자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 3개인 벡터하고 숫자 3개인 벡터를 더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숫자 3개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순서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곱하기를 하기로 해보겠어요. 자, 숫자 3개인 벡터하고 숫자 3개인 벡터를 곱할 때 도대체 어떻게 곱할 것인가? 어떻게 곱하냐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3개와 3개를 곱해가지고 숫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해버리면 하나가 되죠. 그렇게 숫자 하나인, 다시 말하면 스칼라량인 벡터로 만드는 두 벡터의 곱하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스칼라 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곱하기의 표시도 이렇게 점으로 하죠. 우리 점도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점도 곱하기를 표시하고 가위표도 곱하기를 표시하고 그냥 X와 이렇게 써도 곱하기를 표시했는데 이제 벡터를 곱할 때는 그걸 전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점으로 곱할 때는 그 결과가 스칼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로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벡터 만들어 가지고 숫자 3개를 만드는데 이렇게 곱할 때는 우리 가위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 A 크로스 B 이렇게 읽는데 위에 거는 A 닷 B 이렇게 읽습니다. 이 아래 건 A 크로스 B 이렇게 읽는데 이거는 벡터곱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그냥 3개하고 3개를 다 각각 곱하면 숫자가 전부에서 몇 개 나오겠습니까? 9개 나오죠. 이 9개 나온 걸 그대로 나열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텐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텐서의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데 이게 어땠습니까? 두 벡터 A와 B를 그대로 나란히 썼죠. 두 개를 나란히 쓴다는 의미를 갖는 다이아딕이 그래서 두 벡터를 곱한 텐서곱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우리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되는데 이렇게 텐서는 두 벡터의 곱이 스칼라곱을 만들 수도 있고 벡터곱을 만들 수도 있고 텐서곱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벡터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벡터는 우리 공간에서 어떤 방향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공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간이 물체를 던지면 그 공간에서 움직이죠. 이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체가 여기서 운동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물체의 운동을 물체의 위치를 무엇으로 대표합니까? 위치 벡터로 표시하죠. 그래서 위치 벡터가 존재하는 대상이 바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벡터가 위치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배웠죠. 원점에 기준계의 원점에서부터 물체까지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이 위치 벡터뿐 아니라 다른 벡터량의 벡터들도 전부 다 공간에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인 물리량을 표시하는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벡터인 물리량을 표시하는 공간에서 이 벡터인 물리량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기준계를 만들고 좌표계를 선택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비슷하면서 다른 이 두 개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계는 영어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하고 좌표계는 영어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계란 뭐냐면 물체가 운동을 숫자로 대표할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숫자로 표시할 텐데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할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좌표계란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할 좌표를 제공하는 것인데 좌표는 위치를 표시한 그 숫자의 숫자를 표시하는 그런 양을 좌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준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점과 좌표축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좌표축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좌표축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이 어디인지 이걸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표계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좌표의 종류를 정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기준계는 서로 다른 기준계 어떤 무엇을 대표하는 기준계냐 또 어떤 성질을 갖는 기준계냐에 따라서 관성 기준계, 비관성 기준계, 질량 중심 기준계, 실험실 기준계, 오른손 기준계, 왼손 기준계 이런 식으로 나뉘죠. 자, 이거 다 똑같은 기준계인데 이 기준계에서 이것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좌표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자주 쓰이는 좌표가 딱 3가지 있습니다. 직각좌표, 원통좌표, 구좌표. 이것들은 전부 다 그것의 단위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교좌표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준계를 정한다, 좌표계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내 여기서 농구공을 던졌어요. 이 농구공을 이제 숫자로 이제 기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맨 먼저 이렇게 기준계를 정해야 됩니다. 숫자를 0으로 대표하는 데가 어딘가? 이게 원점이죠. 이 원점과 좌표축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농구공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어디 있는지를 표시할 좌표. 예를 들어서 X, Y, Z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직각좌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 좌표를 정하는 것을 좌표계를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계를 정했을 때 기준계의 좌표축의 방향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x1, x2, x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x방향, y방향, z방향을 순서대로 x1, x2, x3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있다면 x방향, y방향, z방향의 좌표축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어떤 점에서나 x1 방향이 x방향이고 x2 방향이 y방향이고 x3 방향이 이제 z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숫자를 넣어놓으면 한꺼번에 표시하는데 편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 벡터 R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 F가 있다. 뭐 힘 F라든가 이런 벡터량인 F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벡터로만 써 놓으면 아직 계산을 못 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여기서 대표하지 않고 그 추상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대표하려면 반드시 먼저 기준계를 정해서 기준을 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추상적인 표현인데 계산을 하려면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x1 hat, x2 hat, x3 hat 이 방향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치 벡터는 여기 이런 위치 벡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x hat x 더하기 y hat y 더하기 z hat z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때 x, y, z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x, y, z죠. 이게 바로 성분이죠. 이렇게 이 성분 x, y, z라는 숫자를 알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분으로 대표한 다음에 기준계를 정하면 이렇게 성분으로 대표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 벡터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x, y, z를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표시할 것 같으면 이때 요거 한꺼번에 어떻게든 표시할 수가 있냐면 시그마로 i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죠. 복잡한 것을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 나중에 편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벡터뿐 아니라 다른 벡터량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제 그냥 벡터량 F 하면 아직 계산을 못 합니다. 이걸 어때요? 기준계를 정하고 그 기준계로 대표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방향축의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성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숫자죠. 이게 바로 숫자로 대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 F2, F3라는 숫자로 이렇게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하기로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좌표축을 정하고 성분으로 대표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준계는 하나만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정해도 되죠. 기준계는 내가 계산하기 편하도록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 기준계를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원점의 위치를 정하고 좌표축의 방향을 정한다고 그랬죠. 내가 계산할 때 가장 편리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기준계를 정했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계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벡터를 똑같은 물체에 속한 벡터를 대표하는데 내가 대표한 숫자와 다른 사람이 대표한 숫자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땠습니까? 막 혼란스럽겠습니까? 둘 사이를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x1, x2, x3라는 좌표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좌표 기준계를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이렇게 정했더니 어때요? 다르게 대표됐죠? 이렇게 다르게 대표돼서 숫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숫자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숫자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 변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표축 회전에 대한 좌표 변환식을 간단한 경우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XY 평면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XY 평면에서 Z축을 중심으로 축을 좀 이렇게 돌리겠어요. 그래서 세타만큼 돌립니다. 이렇게 세타만큼 돌리면 원래 XY축에서 XY 좌표와 회전한 축에서 X'과 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거 그림 보면 우리 금방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X'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X' 있는데 이 X'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요 X' 요거 두 개 더할 것 같으면 X'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 코사인 세타와 y 사인 세타를 더하면 x 프라임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y 프라임은 어떻습니까? 좀 짧은 거죠. 이 짧은 y 프라임은 저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어떻습니까? y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큰 건 어떤 거예요? y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작은 건 뭐예요? x 사인 세타죠. 그래서 y 코사인 세타에서 x 사인 세타를 뺐더니 y 프라임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좌표계 변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좌표계 변환은 어디다 이용이 되냐면 스칼라 벡터를 우리 어떻게 정의했었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갖는 양,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나한테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스칼라 벡터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물리량에 대한 것인데, 물리량이란 뭐냐? 자연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다. 근데 물리량 중에서 숫자가 딱 하나로만 대표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스칼라고, 3차원 공간에서는 숫자가 3개로 대표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텐서를 정의하려고 하죠. 텐서를 정의해서 텐서와 연관되는 스칼라 벡터를 정의하려면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냐면, 이게 이제 전문가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스칼라는 기준계의 좌표축 회전 아래 바뀌지 않는 양입니다. 아까 어땠습니까? 벡터의 성분들은 XY축을 이렇게 회전시켰더니 숫자가 바뀌었죠. 근데 스칼라는 어떠냐면 그렇게 바꾸더라도 숫자가 안 바뀌는 양, 이게 바로 스칼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숫자가 하나라고 해서 이게 스칼라가 아닙니다. 숫자 하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치 벡터의 x 성분, 그건 어떻습니까? 좌표가 회전하면 바뀌죠. 그래서 x 성분 요 하나만큼은 요거 숫자 하나지만 스칼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표계 회전을 x 프라임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그랬죠. 이 변환식이 위치 벡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벡터의 성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x짜리 fx를, y짜리 fy를, x 프라임짜리 fx 프라임을, y 프라임짜리 fy 프라임을 하도록 이렇게 벡터의 성분들이 이렇게 변환을 해야지만 벡터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변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변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벡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칼라 벡터가 기준계의 좌표축 회전에 대한 성질로 정의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 법칙을 적용하려면 우리 먼저 뭘 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계 정하지 않고 그냥 벡터로 벡터로 그냥 표시한 건 기준계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벡터로 그냥 벡터로 R 벡터, F 벡터 이렇게 표시할 때는 기준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계를 정하려면 어떨 때 정합니까? 성분으로 대표할 때, 계산을 할 때, 이때는 반드시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자,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원점의 위치와 좌표계의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 이런 의미인데, 자연 법칙을 적용해서 얻는 결과는 기준계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기준계는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기준계 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결과 바뀌면 안 되겠죠? 어떤 기준계를 정하건 마지막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좌표축을 회전하더라도 나중에 계산한 결과는 어때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식을 볼 것 같으면 항들이 있는데, 어떤 항들의 한 항이 스칼라형이면 다른 항들도 전부 스칼라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칼라와 스칼라 사이에만 더할 수 있어요. 스칼라와 스칼라 사이에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로 되는 항들은 스칼라면 전부 스칼라야지 되고, 벡터면 전부 벡터야지 됩니다. 그래서 식을 턱 보고서 항들에 따라서 스칼라하고 벡터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 식은 틀린 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인 항들로 이루어진 식은 좌표축 회전을 했을 때 그 식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죠. 근데 여기 첫 번째 항에 있는 벡터와 두 번째 있는 벡터가 바뀌는 방법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식이 회전계를 회전시키기 전과 후가 그 식의 의미가 같아지겠습니까?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같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벡터라고 하려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성분들이 바뀌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이든 스칼라항 또는 벡터항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한식의 스칼라인 항과 벡터항인 항이 그렇게 섞여 있을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스칼라는 좌표축 회전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숫자가 있으면 그거 안 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 스칼라라고 하면 안 변하는 그 예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크기는,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계를 바꾸면 성분은 이렇게 바뀌죠. 그렇지만 그 벡터의 크기는 어떠냐면, 그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형입니다. 그건 회전축을 회전하더라도 안 바뀌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그것의 제곱, 각 성분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fx 프라임 제곱 더하기 fy 프라임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fx 프라임과 fy 프라임을 fx와 fy로 하려면 아까 우리가 구한 좌표계 변환식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fx 프라임 대신에 요거, 그 다음에 fy 프라임 대신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이걸 다시 정리했어요. 무엇으로 정리했어요? fx로 빼고 fy로 뺐습니다. 그리고 그 크로스 텀들은 없어져요. 여기 앞에 있는 코사인, 사인 세타는요, 첫 번째 항에서는 플러스고 두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항만 남는데 어떻습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fx 제곱 더하기 fy 제곱해서 어떻습니까? 회전한 다음에 f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회전하기 전에 그 f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건 회전하더라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스칼라다. 좌표축을 회전하여도 값이 바뀌지 않는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서로 다른 벡터를 곱하는데 아까 어떻게 곱한다 그랬습니까? 스칼라로 곱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좌표계 회전했더니 그 결과가 어때야 되겠어요? 어떤 좌표계에서 구하던 어떤 기준계에서 구하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도 g는 어떻게 구합니까? fx 프라임 gx 프라임 더하기 fy 프라임 gy 프라임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서 여기 좌표계 변환시킨 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대입해가지고 이번에도 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fx gx 더하기 fy gy는 요 fx 프라임 gx 프라임 더하기 fx 프라임 gy 프라임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하면 그게 스칼라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스칼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스칼라와 벡터를 정의하는 정말 중요한 성질입니다.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는 세 개의 숫자를 세 개의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위치 벡터와 같은 방식으로 변환하지 않으면 그건 벡터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텐서에도 그런 조건이 조금 다른 조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좌표계 회전에서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이 스칼라와 벡터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어떻게 텐서에 확정을 해서 우리 텐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텐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